김건희 씨 재판이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 이후에는 보석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오전에는 증인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왔고 보석신문이 있고 그 이후에 오후에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김건희 씨한테 선물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김건희 씨가 지난 재판 직전에 나 샤넬 가방 2번 받았어까지만 인정을 하고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안 받았다. 그리고 대가성 청탁도 없었다라고 한 상태잖아요. 그럼 오늘 재판부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까? 일단은 건넸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종의 기대 이익이 있었는지를 이제 집중해서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금품이라든지 선물이 오고 간 사건, 그러니까 뇌물이나 뭐 알선수재라든지 혹은 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된 사건에서는 선물을 받았다 내지는 건넸다라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청탁에 대해서 그 굉장히 법리적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통하면 금원이 오갔다 아니면 뭐 선물을 전달했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아니면 아무런 뭐 청탁이 오고 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진술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비추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결국에는 유죄 아니면 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대가성이 있었는지, 혹시나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윤 전 대통령과 뇌물죄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법리적 구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청탁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또 알선수재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다양한 이제 갈래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적인 쟁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당시에 통일교나 아니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부의 사정 아니면 사안이 있었는지, 실제 선물을 주고받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것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사실 관계들을 살피게 되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대가성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이라든지 고리를 맞춰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오늘 뭐 낮 12시부터 보석신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 받았다라고 인정을 한 게 보석신문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들리는 얘기가 김건희 씨가 뭐 나 불안 증세도 있고 어지럼증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석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엎드려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나 뭐 전자장치 부착해도 좋아, 휴대전화 사용 금지해도 좋아 한데 그런데 보석은 허가해줘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 씨 입장에서는 보석이 반드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물론 조건부 보석이 당연한 것입니다. 보증금을 납입을 하라 내지는 전자장치 부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주지 바깥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아니면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부 보석인 것인데요. 내가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일 테니까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일단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보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지럼증,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을 받을 때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엎드려 있는다라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과거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제 위중함을 고려해서 그때도 역시 조건부로 보석이 허가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 씨의 경우에는 정확한 건강상의 어떠한 위해가 발견될 위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상 아니면 내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뭐 압박감을 느낀다 정도로는 건강상의 위해가 있다라고 인정되기 굉장히 힘들고요. 이걸 제치고 나서라도 다른, 그러니까 애초에 구속이 됐을 때 구속 필요성, 원인이 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내보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교 전 본부장이라든지 전성배 씨는 출석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 씨 측은 받지 않았다. 일부 목걸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거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뭐 건강상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내보내주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김 씨의 변호인단 측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씨에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모든 피고인들이 일단은 보석 신청을 좀 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오느냐도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영향을 예. 미칩니다. 왜냐하면 전성배 씨라든지 아니면 통일교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데 김 씨가 여전히 나는 목걸이 안 받았다. 그리고 전달자로 추정이 되는 여러 사람들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받은 이후에 오고 간 것 같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어떤 객관적 물증이 존재함에도 나는 그냥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에서라도 재판부는 일단은 보석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든지 아니면 기각 결정을 전격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얼마나 공범들 내지는 뭐 나에게 선물을 건넸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이야기,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두 사람의 증인은 출석해서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건넸다 자세하게 진술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 씨의 경우에는 목걸이의 경우에 안 받았다라는 주장을 지금 갑자기 바꾸기도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의 증인 신문은 보석 신문에 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어제 보니까 영장심사, 법정에서는 한 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은 오늘 새벽 5시가 넘어서 나왔거든요. 어떤 혐의를 이렇게 고심을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네. 조태용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국정원법 위반이라든지 직무유기 또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비상계엄의 계획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다라는 다양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상당성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이 돼야 되지만 이 사람이 과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개연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판단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범죄를 이 사람이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인신구속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직무유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지 국정원법 위반 이런 부분이 과연 증명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인멸 가능성의 경우에는 이미 국정원의 일부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시도를 한 바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이러한 주장이 그래도 유효하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범죄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느라 시간이 좀 길게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잖아요. 내일 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수사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다만 조금의 이제 별개의 쟁점,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하나의 큰 내란 혐의로 엮여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사실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개개인별로 어느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태용 전 원장이 구속이 됐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재청구의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27일 동안 굉장히 보안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보안 수사의 내용에는 어쨌든 법무부의 조직을 동원하고 그리고 지시 보고 라인을 본다면 이것은 내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일부 행동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특검은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애초에 기각을 했을 때 당시에 판단한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보완이 됐는지, 보강이 됐는지 이것이 이번 재청구에 대한 심사의 그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영장이 발부되는 건 개인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내란 특검 수사에는 좀 탄력이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강제 수사, 예를 들어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나 아니면 구속, 영장을 재차 청구하는데 이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무리한 수사다라는 이제 비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피의자들 입장에서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진술의 차이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태용 전 원장이라든지 구속이 되는 인물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 어쨌든 인신 구속을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진술들을 받아내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태용 전 원장이 구속된 것은 수사의 탄력성이 조금 더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격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장소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도 특검 입장에서 훨씬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에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를 했어요. 그동안에 뭐 3번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도 2번이나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체포를 한 건데 그 혐의를 보니까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해제되기 그 전에 SNS에 이제 막 글을 올리잖아요.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뭐 이런 선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점을 좀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체포가 된 이유는 본인이 어떠한 수사기관의 뭐 소환에도 불응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데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받아라라고 특검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란행위에 결국에는 가담을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하고 해제되기 그 전의 시간 동안 SNS를 통해서 본인이 마치 체포조의 가동에 대해서 동조하고 이것을 행위를 어쨌든 부추기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담긴 그러한 메시지들을 SNS로 계속해서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러한 글을 게시하고 작성한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라고 볼 여지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이라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선포를 인지를 했고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아닌지 이것을 사실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협조, 그러니까 구속 상태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예 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 단계로 보자면 굉장히 초기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증거를 수집해서 비상계엄 그 선포하는 그 과정과 해제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어떠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아니면 그냥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의 쟁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요. 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외압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수사 지휘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검찰청법 8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이 개별 검사들에게 개별 수사 하나하나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일반 개별 검사들에 대해서는 뭐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개입, 그리고 개별 사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사실 가운데에 어떻게 둠으로써 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지휘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의 인사라든지 감독권을 지휘한다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단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라든지 기소 유지라든지 어떠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대원칙 하에 수사 지휘권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니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선고가 더 많이 나왔고 법리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 항소 포기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 사건 이렇게 보셨을 때 이게 항소 포기가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건이 나오면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형량입니다. 몇 년형이 선고가 됐느냐, 아니면 뭐 유기징역이냐, 벌금형이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항소라든지 상고를 할 때에는 몇 년형이 나왔는데 내가 실제 구형한 구형량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못 미치면 항소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형식적 항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항소를 할 때에는 양형부당이라든지 사실 오인이라든지 법리 오해를 근거로 해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양형부당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잘못 해석했네라고 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항소의 원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 구형한 것보다 선고량이 더 나왔기 때문에 항소 안 한 것을 정당하다라는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지금 업무상 배임죄만 받아들여졌는데 그 부분이 추징금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형량은 그렇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주장했던 거에 정말 못 미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좀 다퉈보고자 하는 경우 사실은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아서 이례적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피고인 전체 모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한정해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체 피고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우리는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범죄 수익 부분이요. 검찰에서는 7,800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1차 추징금으로 473억만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범죄 수익을 특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한번 다퉈보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득액을 잘못 산정해서라기보다는 적용하는 법리 자체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업무상의 배임과 특경법상의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그 이득액이 확정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법리상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만큼 법정형이나 양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징액이 수천억 원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좁혀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득액도 400억 원대 굉장히 좀
주장한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검찰 측의 이제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사를 제대로 하고 법리 전개를 제대로 했었어야지라는 비판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항소에 하고 안 하고 그 행위 자체에 좀 집중을 해본다라면 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